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7세가 된 윤상호라고 합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면서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며 은퇴 후에는 동네 산책이나 하고 가끔 옛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집안에서도 상호는 조용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직장에서도 큰 소리 내는 일 없이 묵묵히 제 일만 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어서 남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속마음은 사실 여리고 후회도 많지만 겉으로는 늘 차분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아내 정미자와는 42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린 65세로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을 잘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고마운 사람이지요. 때로는 제가 불안해하거나 화가 날 때 조용히 다독여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젊을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갖지 못했는데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부산에서 공장 일을 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였지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돈을 벌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이었는데 기계 소리와 기름 냄새가 늘 배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도 자주 섰고 안전 장비도 지금처럼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절이었지요. 그 시절 함께 일했던 형이 바로 오영철이었습니다. 영철이 형은 저보다 한 살 많은 68세였는데 성격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지요. 공장에서 함께 야간 근무를 서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둘 다 고향이 부산이 아니어서 외로운 처지였고 그래서 더 의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저희 둘을 보고 자주 형제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얼굴이 비슷하다는 소리도 들었지요. 키나 체격은 달랐지만 얼굴 생김새가 묘하게 닮아 있었나 봅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사람이 닮았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공장 동료들도 상호야, 너희들 정말 형제 아니냐고 농담을 자주 했지요. 영철이 형은 저를 각별히 챙겨줬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대신 해주기도 하고 제가 아플 때는 약도 사다 줬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형이라고만 생각했었지요. 1981년 어느 추운 겨울날 밤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장에 화재가 났던 것입니다. 새벽 2시쯤이었는데 갑자기 기계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때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갔지요. 그날 밤의 기억은 제게 많이 흐릿합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깨어났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머리를 다쳐서 사고 전후 기억이 좀 날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화재 당일 밤일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영철이 형이 자주 문병을 와줬습니다. 그때 영철이 형도 화상을 입어서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요. 상호야, 괜찮냐? 형님도 다치셨잖아요. 괜찮으세요? 나야 뭐 이 정도는. 영철이 형은 늘 그런 식으로 자기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화상이 더 심해 보였는데도 제 걱정만 했지요. 그 사고 이후로 제 인생은 묘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있던 작은 빚들도 어느새 정리가 되었고 복잡했던 서류 문제들도 깔끔해졌습니다. 당시에는 운이 좋았다 정도로만 생각했었지요. 영철이 형도 비슷한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서울로 올라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부산에서의 기억이 너무 아팠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합격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철이 형과는 그때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이지요. 가끔 명절 때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였는데 최근 몇 년은 그마저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연락이 귀찮아지기도 했고 또 영철이 형과 연결된 부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런 영철이 형으로부터 한 달 전에 부고 연락이 왔습니다. 영철이 형의 아내 박정숙 형수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더군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윤상호 씨 맞으시죠? 저는 오영철의 아내 박정숙입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고 하셨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너무 일찍 떠난 것이지요. 형수님은 장례식에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그때 목소리가 묘하게 간절했습니다. 마치 제가 꼭 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지요. 꼭 오셔야 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형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오시면 말씀드릴까? 저는 당연히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낸 소중한 형이었으니까요. 아내에게 말씀드리고 검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영철이 형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아직 젊으신데? 네, 심장마비라고 하시네요. 그분도 부산에서 함께 일하셨던 분이죠? 네, 저랑 제일 가까웠던 형님이었어요. 아내가 제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당신 표정이 좀 이상해요. 많이 충격받으셨나 봐요. 사실 저도 왜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었습니다. 단순히 형을 잃었다는 슬픔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부의금도 준비하고 서울 외곽에 있는 장례식장 주소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날은 11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꽤 쌀쌀했지요.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고 바람도 차갑게 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장례식장에 가는 동안 영철이 형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야간 근무를 서며 라면을 끓여 먹던 일, 힘들 때 서로 격려해 주던 일들이 생각났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형제 같다고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제법 큰 장례식장이었는데 7호실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로비에는 조문객들이 오가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으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영철이 형, 그래도 나보다 먼저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냈는데 심장마비라니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7호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향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고 낮은 목소리로 조문객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의금 봉투를 정중히 들고 깊게 숨을 한번 쉰 후 문을 열었습니다. 빈소 안에는 20명 정도의 조문객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이거나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모두들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지요. 분위기가 엄숙했고 간간히 들리는 흐느낌 소리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먼저 접수 테이블에 가서 조문객 명부에 이름을 적고 부의금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펜을 들고 명부를 보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과 비슷한 이름들이 몇 개 보였는데 글씨체가 묘하게 떨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름을 쓰는 사람이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았지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일단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상호라고 또박또박 써 내려갔지요. 그리고 준비해온 부의금을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이제 빈소 안쪽으로 들어가 영철이 형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릴 차례였습니다. 재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영철이 형의 영정사진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형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발걸음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남자가 저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영철이 형을 못 만나서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얼굴은 제 얼굴이었습니다. 눈썹의 모양, 눈매, 코의 형태, 입꼬리까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사진 속 남자의 표정까지 제가 평소에 짓는 표정과 비슷했습니다. 제 무릎이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지요. 옆에 서 계시던 할머니가 어르신 괜찮으시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죽은 건가?
그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어디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지만 발밑에 차가운 마룻바닥과 코끝을 찌르는 향 냄새는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상주석에서 여자분이 울고 계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목소리가 박정숙 형수님이었습니다. 66세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지요. 상복을 입고 계셨는데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남편을 그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인이 참 인상이 좋으셨다. 편안한 표정이시다. 복스럽게 생기셨네 같은 말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만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영정사진으로 보이는 모양이었지요. 저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실수가 있었을 거야. 장례식장에서 사진을 잘못 걸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놀란 나머지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야 하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시 봐도 영정사진 속 남자는 제가 거울에서 매일 보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진 속 남자가 입고 있는 옷도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스타일과 비슷했습니다. 회색빛 정장에 진한 남색 넥타이까지 제 취향과 똑같았지요. 이때 장례식장 직원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최성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영정사진이 맞는 사진인가요? 최성호 씨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을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정말 닮으셨네요. 고인과 친척분이신가요? 친척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친구였습니다. 그럼 형제분이신가요? 정말 똑같이 생기셨는데요. 형제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이 형과 제가 진짜 형제라고요? 그때 상주석 쪽에서 박정숙 형수님이 제 쪽을 바라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이 제 눈과 마주치자마자 급하게 시선을 돌려버리셨습니다. 마치 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지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조문도 하지 못한 채 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렸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계속 식은땀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영철이 형과 제가 정말 형제일까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그리고 영철이 형은 알고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표정이 이상해요. 저는 오늘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그때 아내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당신, 혹시 영철이 형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당신이 그분 이야기할 때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제가 모르는 커다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은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다음에는 제가 형수님을 다시 만나 알게 된 놀라운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영철이 형과 저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날 밤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영정사진 속 제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계셨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장례식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관 속에 누워있고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울고 있는 꿈이었지요. 깨어났을 때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지요. 이 얼굴이 정말 내 얼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계속 뒤척이시더니 많이 힘드셨나 봐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커피도 쓰기만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왜 영철이 형의 영정사진이 제 얼굴이었을까요? 형수님은 왜 저를 보고 시선을 피했을까요? 결국 저는 다시 장례식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말리려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 번만 더 가보겠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잘못됐다니요? 뭐가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2일째 되는 날 오전 10시경 저는 다시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보다 조문객이 더 많았습니다. 일요일이어서 직장인들도 많이 왔나 봅니다. 빈소 앞에서 잠깐 주저했습니다. 어제처럼 또 충격을 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영정사진은 여전히 제 얼굴이었습니다. 어제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조문객들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고인이 인상이 좋으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정숙 형수님을 찾았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계셨는데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밤새 울으셨는지 눈이 많이 부어 있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십니까? 형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시죠? 네, 윤상호입니다. 영철이 형님과 오래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때 형수님의 손이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수건을 꽉 쥐고 계셨지요. 아, 그러셨군요. 남편이 생전에 상호 씨 얘기를 종종 했었어요. 그랬습니까? 어떤 얘기를요? 형수님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말하기가 좀 그래요. 사람들이 많아서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럼 언제 시간 되실 때 따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빈소 정리가 끝나면 잠깐 밖에서 얘기해요. 형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지요.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어제 만났던 장례식장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최성호 씨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어제 오신 분이시죠? 네, 혹시 어제 영정사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최성호 씨가 잠깐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는 보통 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유족이 가져오신 사진으로 영정사진을 만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사진을 쓰신 건가요? 유족분이 가져오신 사진을 썼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사진 속 사람이 어르신과 너무 닮았거든요. 처음에는 친형제인 줄 알았어요. 친형제요? 네, 그래서 유족분께 물어봤더니 그냥 그 사진을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수님이 의도적으로 제 얼굴과 비슷한 사진을 선택하셨다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그 사진의 출처를 아십니까? 최성호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유족분이 직접 가져오신 거라서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오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로비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가끔 빈소를 들여다보면서 형수님의 모습을 확인했지요. 그분은 줄곧 상주 자리를 지키고 계셨지만 가끔씩 제가 있는 쪽을 불안하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조문객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상호 씨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는 장례식장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형수님은 커피를 주문하셨지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신지 알 것 같아요. 형수님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영정사진 때문이시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제 얼굴과 똑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형수님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형수님께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무서웠어요. 형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끔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특히 술을 마시고 나면요. 어떤 말씀을요? 상호라는 이름을 자주 언급했어요.
특히 밤에 악몽을 꾸고 나서요. 제 이름을 언급했다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상호를 찾아야 한다. 상호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형수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옛날 친구 생각에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다른 것 같다니요? 남편이 가끔 밤에 울었거든요. 어른이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철이 형이 저 때문에 고생했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영정사진은 왜 그런 걸로 하신 거예요? 형수님이 잠깐 망설이더니 핸드백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린 시절 제 모습이었거든요. 아마 중학생 때쯤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이건 제 어린 시절 사진인데요. 남편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지갑 속에 평생 간직하고 다녔어요. 영철이 형님이 제 사진을요? 형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남편 방에는 상호 씨 관련 물건들이 더 있어요. 무슨 물건들이요? 신문 스크랩이요. 상호 씨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기사, 결혼 소식, 그런 것들을 다 모아뒀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철이 형이 제 소식을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셨다니요? 왜 그런 짓을 하셨을까요? 형수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상호 씨는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가족사요? 네, 어린 시절이나 출생에 관한 일들 말이에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사실 제 어린 시절 기억은 많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별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수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형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나요? 형제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형제라니요? 설마 영철이 형님이 제 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형수님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요? 이제 상호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지요. 형수님, 정말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남편이 평생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건 확실해요. 형수님이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지요. 이것도 보세요. 남편이 쓴 일기예요. 수첩을 넘겨보니 영철이 형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에 눈이 멈췄습니다. 1981년 12월 15일. 상호가 퇴원했다. 아직 기억을 못 찾고 있다. 이대로 모르고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1982년 3월 10일. 상호가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다. 새 출발을 한다고.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한다. 멀리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영철이 형이 저를 얼마나 걱정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형수님, 이 일기에 나오는 기억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 화재 사고 때 잃어버린 기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기억 속에 저희가 형제라는 사실이 들어 있을까요? 형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자세한 얘기는 안 했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영철이 형과 제가 형제일까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때 함께 일했던 다른 분들 중에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형수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김도연 반장님이 계세요. 당시 반장님이셨는데 남편과 가장 가까웠어요. 혹시 연락처를 아십니까? 형수님이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내 번호를 적어 주셨습니다. 반장님께 물어보시면 뭔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영철이 형이 제 어린 시절 사진을 간직했다는 것, 제 소식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말할 때라고 했다는 것. 모든 것이 우리가 형제일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뭔가 알아내셨나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는 듣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 정말 그분과 형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까요? 당신이 어린 시절 얘기를 별로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영철이 형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왠지 모르게 친근하다고 했고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일 반장님을 만나보세요.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영철이 형의 일기 내용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상호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 도대체 무슨 진실을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내일 김도연 반장님을 만나서 1981년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영철이 형과 제가 정말 형제인지 알아보겠다고요. 만약 정말 형제라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영철이 형은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만 모르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0년 동안 숨겨진 이런 가족의 비밀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도연 반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수님께 받은 번호로요. 벨이 몇 번 울리더니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상호라고 합니다. 오영철 형님 장례식에서 부인분께 연락처를 받았는데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반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상호. 그 상호냐? 네. 1981년에 부산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어디서 만날까? 전화로는 안 된다. 반장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통화를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지요. 어디든 괜찮습니다. 동대문 근처에 내가 하는 철물점이 있다. 도연 철물상이야. 오후 2시에 와라. 통화가 끝났습니다. 반장님의 말투가 예전과 달리 딱딱했습니다. 반장님이셨을 때도 엄하셨지만 지금은 뭔가 경계하는 느낌이었지요. 아내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40년 전 기억들을 되살려 봤습니다. 김도현 반장님은 50대 중반이셨는데 공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꿰뚫고 계셨지요. 특히 직원들 개인사까지 자세히 아셨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공장 직원들은 모두 그분을 존경하면서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영철이 형에게는 유독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둘 다 고향이 멀어서 명절에도 집에 못 가는 처지였는데 반장님이 가끔 집에 불러서 밥을 먹여주시기도 했지요. 당시에는 단순히 후배를 챙겨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대문에 도착해서 도연철물상을 찾았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문 앞에는 각종 철물들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70세가 된 반장님이 계산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지요. 머리는 휘어졌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습니다. 허리도 꼿꼿하고 눈빛도 예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상호야, 정말 너구나. 반장님이 저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가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지요. 마치 오래 기다렸던 사람을 만났지만 동시에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마주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반장님, 오랜만입니다. 앉아라. 차라도 한잔하자. 반장님이 가게 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걸고 뒤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지요.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공장 시절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젊은 저와 영철이 형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철이 일로 왔지? 반장님이 물을 끓이면서 말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지요. 네, 영정사진이 이상해서요. 반장님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 제 얼굴이었어요. 영정사진이 완전히 제 얼굴이었습니다. 반장님이 담배를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연기가 사무실 안에 가득 차면서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지요. 반장님, 혹시 그때 1981년 화재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반장님이 저를 째려봤습니다. 예전에 무서운 반장님 모습이 그대로였지요. 너
정말 기억 안 나냐? 뭘 기억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 이 자식이. 반장님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상호야, 너 그날 밤에 뭐 했는지 정말 모르냐? 화재 나서 대피했잖아요. 그게 다예요. 반장님이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지요. 그날 밤, 너 혼자 안 나왔어. 무슨 말씀이세요? 영철이가 널 끌고 나왔다고.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영철이 형이 저를 구해줬다고요? 영철이 형이요? 너는 연기 때문에 정신을 잃었었어. 영철이가 널 업고 나온 거야.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그냥 사람들과 함께 밖으로 나온 것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저는 기억이? 반장님이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지요. 너 그때 머리 다쳤거든. 병원에서 한 달 있었어. 한 달이나요? 기억상실증도 있었고. 의사가 그랬어. 사고 전후 기억이 좀 날아갈 수 있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저는 화재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다니요. 그럼 영철이 형은요? 형도 다쳤나요? 반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영철이는 더 심하게 다쳤어. 어떻게요? 널 구하다가 화상을 입었어. 팔이랑 다리에. 이도 화상이었지.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영철이 형이 저를 구하려다 다쳤다니요. 그것도 이도 화상까지.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이후였어. 반장님이 다시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지요. 영철이가 갑자기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다고요? 널 보는 눈이 달랐지. 마치 특별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 반장님이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많이 낡아 있었지요. 내가 그때 기록해둔 거야. 화재 이후 처리 과정을. 수첩을 펼쳐보니 1981년 12월부터 1982년 3월까지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반장님의 작은 글씨로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지요. 여기 봐라. 12월 20일 상호 퇴원. 기억상실 지속.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25일 영철이와 긴 대화. 상호에 관한 중요한 고백. 무슨 고백이요? 반장님이 담배를 꺼뜨렸습니다. 재떨이에 담배 꽁초가 쌓여 있었지요. 그때 영철이가 나한테 털어놨어. 상호가 누군지 안다고. 저를 안다고요? 영철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대. 반장님이 수첩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그 일기장에 윤상호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야. 영철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자 얘기랑 함께.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래, 너희는 이복 형제야.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달라. 그 순간 제 머리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복 형제라고요? 영철이가 1년 먼저 태어났고 너는 그 다음 해에 태어났어. 다른 여자에게서. 반장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영철이가 공장에서 널 처음 봤을 때 성도 같고 나이도 비슷해서 혹시나 했대. 그런데 일기장을 보고 확신했다는 거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철이 형과 제가 진짜 형제였다니요? 그런데 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영철이가 그러더라고. 상호는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왜요? 반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기장에 나온 내용이 좀 복잡했거든. 너 어머니 얘기도 그렇고 가족사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 어떤 상황이요? 그건 영철이도 자세히 말 안 했어. 다만 상호가 알면 괴로워할 일이라고만 했지.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가족사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영철이가 결정했어. 동생이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고. 하지만 형제인데. 반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철이 생각은 달랐어. 특히 화재 사고 후에는 더 그랬지. 화재 후에 왜요? 영철이가 얼굴에 화상 자국이 생겼거든. 그리고 다리도 절뚝거리게 됐어. 반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철이가 이런 모습을 보면 상호가 미안해할 것 같다고 했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영철이는 다르게 생각했어. 상호는 깨끗하게 새 출발을 해야 한다. 다친 형이 있다는 걸 알면 발목만 잡힐 것 같다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철이 형이 얼마나 저를 생각해 주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서울로 올라갈 때도 말리지 않았어. 오히려 격려해 줬지. 형은 혼자 남았겠네요. 그렇지. 하지만 영철이는 후회 안 했어. 가끔 만나서 술 마실 때도 상호 잘 살고 있나? 이런 소리만 했지. 반장님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근데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뻐했어. 그 소식을 어떻게 아셨어요? 영철이가 계속 너 소식을 알아보고 있었거든. 신문에 작은 기사라도 나면 다 스크랩했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몰랐던 형이 저를 그렇게 지켜봐 주고 있었다니요. 반장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다만, 반장님이 잠깐 멈췄습니다. 영철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 정수기한테 전해달라고. 무슨 말씀을요? 상호에게 미안하다고 해라. 그리고 이제는 형이라고 불러달라고 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우는 거였지요. 반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상호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영철이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했어.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형이 그렇게 혼자 사는 줄도 모르고. 그게 영철이가 원한 거야. 내가 모르고 살기를. 저는 한참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지요. 반장님은 말없이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줄게. 반장님이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철이가 몇 년 전에 맡겼어. 자기 죽으면 너한테 전해달라고. 봉투를 받아보니 상호에게라고 영철이 형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철물점을 나올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영철이 형이 남긴 봉투를 꽉 쥐고 있었지요.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영철이 형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수님이었습니다. 상호 씨, 반장님을 만나셨나요? 네, 모든 걸 들었어요. 그럼 이제 아시는군요. 네, 영철이 형님이 제 이복형이었다는 걸요. 형수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숨기고 살았던 일이에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 바로 알아차리셨지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오늘 들은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철이 형이 아버지 일기장에서 제 이름을 발견한 일, 저희가 이복 형제라는 사실, 형이 평생 혼자 저를 지켜봐 준 일까지. 아내는 듣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그럼 그분이 정말 당신 형이셨군요. 네, 이복 형이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네요. 뭘까요? 영철 아주버님을 제대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을 찾는 거고요.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수님이었습니다. 상호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발인 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남편이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한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라니요? 영철이 형이 저에게 남긴 게 또 있다는 말인가요? 반장님께 받은 봉투 말고도요? 어떤 물건인데요? 편지예요. 그리고 당신과 남편이 어렸을 때 사진도. 제가 어렸을 때 영철이 형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니요. 이복 형제였을 때의 사진 말인가요?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영철이 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서 동생을 지켜본 형을 위해서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영철이 형이 원했던 대로 형의 동생답게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영철이 형이 저에게 남긴 편지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그리고 어린 시절 우리 형제의 사진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반장님께 받은 봉투 안에는 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과연 영철이 형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음 날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오늘 영철이 형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받게 될 테니까요. 아내가 일찍 아침을 차려 주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반찬도 여러 가지 내어 주더군요. 오늘은 꼭 모든 걸 정리하고 오세요. 네, 그럴게요. 반장님께 받은 봉투는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이 주실 것과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오전 8시 장례식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형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셨지만 표정은 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제 반장님을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수님이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와 작은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남편이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편지 봉투에는 상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철이 형의 글씨였지요. 사진첩은 정말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언제 쓰신 편지인가요? 5년 전쯤이에요.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요.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부터 열어봤습니다. 영철이 형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상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40년 동안 숨기고 살아온 이야기를 이제야 털어놓는다. 편지는 길었습니다. 아버지 일기장을 발견했던 날부터 시작해서 공장에서 저를 처음 봤을 때의 기분,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너를 처음 봤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한다. 성이 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얼굴도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 혹시나 해서 아버지 일기를 다시 봤더니 역시 내 동생이었다. 화재 때 널 구하면서 확신했다. 이 사람은 내가 평생 지켜야 할 동생이라고. 그래서 너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만 지켜보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새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니까. 형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당신 얘기할 때마다 자랑스러워 했어요. 상호는 나와 달리 똑똑하고 착하다고 항상 말했거든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결혼했을 때 너무 기뻤다. 정미자 씨는 좋은 분이더라. 나도 결혼하고 싶었지만 다친 몸으로는 어려웠다. 그래도 나중에 정수기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의미 있어졌다. 만약 다시 태어나도 나는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상호야,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지켜준 40년은 끝났다.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라. 그리고 가끔은 나를 생각해줘. 형으로서 말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수님도 우셨습니다. 이제 사진첩도 보세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저와 영철이 형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5살, 6살 무렵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지요.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유품에서 찾은 거라고 했어요. 헤어지기 전 마지막 사진이래요. 사진을 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영철이 형과 함께 놀던 기억이 말이지요. 이 사진을 보니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에요. 남편이 그걸 제일 바랐거든요. 그때 반장님께 받은 봉투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메모와 낡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야, 이제 진실을 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다. 다만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살아라. 영철이도 그걸 원할 것이다. 이 반지는 영철이가 너에게 주고 싶어 했던 거다. 마이너스 반장. 반지를 보니 간단한 은반지였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둔 흔적이 있었지요. 이게 뭔가요? 형수님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끼고 다니던 반지예요. 아버지 유품이래요.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철이 형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제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이지요. 형수님, 제가 영철 형님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형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인가요? 형제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철이 형은 평생 제 형이고 싶었지만 그걸 말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저는 바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형수님도 함께 가셨습니다. 빈소에 들어가서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라 영철이 형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닮았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지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알았어요. 형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주변 조문객들은 제가 혼자 중얼거리는 걸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안해요, 형님. 40년 동안 몰랐어요. 그때 형수님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할 거예요. 마지막에 형이라고 불러줘서. 저는 영정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인 날 저는 영철이 형의 관을 어깨에 메고 운구차까지 함께 갔습니다. 40년 만에 형과 함께 걷는 길이었지요. 형님, 이제 편히 가세요. 화장장에서 마지막으로 영철이 형을 봤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지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형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괜찮아요. 남편이 남긴 것들로 당분간은 문제 없어요.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요. 형수님이 고마워했습니다. 상호 씨가 있어서 남편이 마지막까지 행복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정리됐나요? 네, 이제 영철이 형님이 편안히 가셨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철이 형이 준 반지가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지요. 이제 우리도 새로 시작해봐요. 그럴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언가가 풀어진 기분이었지요. 며칠 후 저는 영철이 형을 기리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형이 못다한 일들을 대신 해보고 싶었거든요. 먼저 형이 좋아했던 일을 찾아봤습니다. 형수님께 여쭤보니 형이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영철이 형님 이름으로 작은 장학금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형수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남편이 가장 원하던 일이에요. 저는 영철이 형의 뜻을 받들어 오영철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었지요. 반장님께도 말씀드리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영철이가 제일 바라던 거야. 내가 남을 도우며 사는 것 말이다. 장학금 준비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영철이 형을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모두들 형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계셨지요. 영철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못 지나쳤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영철이 형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장학생 선발이 있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했습니다. 선발된 학생 중 한 명은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을 다니는 22살 청년이었습니다. 영철이 형과 제가 젊었을 때와 비슷한 처지였지요.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을 보니 40년 전 저희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영철이 형도 분명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과 깊은 관계 맺기를 피했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되었지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가끔 젊은 시절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상호 씨, 요즘 부쩍 말이 많아졌네. 늦게라도 사람 사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아내도 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엔 뭔가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편해 보여요. 네, 정말 그래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반장님과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지요. 상호야, 영철이가 제일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뭘 말씀이세요? 내가 이렇게 밝게 사는 거. 영철이가 40년 동안 바란 건 딱 이거였어. 형수님과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함께 영철이 형 묘소를 찾아가서 안부를 전하곤 했지요. 형님, 장학금 받은 학생이 1등 했어요. 형님이 도운 거예요. 형수님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여보, 상호 씨가 당신 뜻대로 잘 살고 계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함께 식사를 하곤 합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비밀을 지키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 마음도 그와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무의식 중에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영철이 형이 못다한 일들을 대신 해보고 싶었거든요. 장학금 외에도 형을 기리는 작은 추모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1980년대 공장에서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전시하는 공간이요. 영철 형님 같은 분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형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오늘도 저는 영철이 형이 준 반지를 보며 생각합니다. 형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걸 것입니다. 영철이 형이 40년 동안 저에게 보여준 사랑처럼 말이지요. 영철이 형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70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주름이 더 늘었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영철이 형의 사랑을 알게 된 후 제 얼굴이 이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옵니다. 5년 전 장학금을 받았던 민수가 결혼한다며 저를 예식에 초대했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주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말이지요. 내가 왜? 할아버지가 저에게는 진짜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분이거든요.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민수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며칠 전부터 준비했지요. 주례사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영철이 형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게 형이 평생 실천한 삶이니까요. 오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시민 명예상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윤상호 씨의 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영철이 형이 한 일입니다. 상을 주신다면 형의 이름으로 해주세요. 결국 오영철 추모상이라는 새로운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매년 영철이 형처럼 남을 도우며 사는 분들께 드리는 상이라고 합니다. 점심에는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할머니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혹시 오영철이라는 분 아시나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네, 제 형입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철이가 제 아들 목숨을 살렸거든요. 할머니의 아들은 3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큰 수술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때 영철이 형이 몰래 병원비를 대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누가 도와준 건지 몰랐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영철이 이야기를 보고야 알았거든요. 형님이 그런 일도 하셨구나. 아들이 지금 의사가 됐어요. 영철이 덕분에 살아서 의사가 된 거죠. 할머니는 영철이 형의 묘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묘소에 갔지요. 영철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묘 앞에서 한참 우셨습니다.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영철이 형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오후에 민수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작은 식장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정말 행복해 보였지요. 주례사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질 때 더 큰 의미가 됩니다. 저희에게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오영철이라는 분이요. 그리고 영철이 형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습니다. 참석한 하객들이 모두 조용히 들어주셨지요. 민수와 지은 씨도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이 끝나고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희도 할아버지와 영철이 할아버지처럼 살겠어요. 그때 민수 아버지가 제게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걸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아이가 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셨네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기분이 좋아. 영철이 형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집은 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고민이 있는 사람들,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까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영철이 형도 평생 이렇게 살았을 테니까요. 지난주에는 고등학생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장학금 신청하고 싶어요. 그래, 어떤 상황이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희를 키우세요. 대학 가고 싶은 돈이 없어요. 그 아이를 보니 40년 전 제 모습 같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눈빛이 보였거든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지금 그 아이는 영철이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기쁜 일 중 하나는 전국에 영철이 장학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현재 12개 지역에서 비슷한 이름의 장학금이 운영되고 있어요. 부산에서는 오영철 희망장학금, 대구에서는 영철이 사랑나눔, 광주에서는 따뜻한 영철이 기금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각 지역의 운영자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큰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영철이 형님의 정신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형수님께 말씀드리면 항상 기뻐하십니다. 남편이 꿈꿨던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올해 특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영철이 동아리를 만든 것입니다. 서울 시내 5개 대학에서 시작해서 이제 전국 30개 대학으로 확산되었어요. 이들은 주말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독거노인분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영철이 할아버지 정신을 이어가겠어요. 동아리 회장이 저에게 말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해외에서도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2세가 현지에서 영철 스칼러십을 만들었다고 해요.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을 알리고 싶다는 것이지요. 영철이 형님의 사랑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가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꿈 같습니다. 조용히 혼자 사랑했던 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니요.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철이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작은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거기서 서로 도우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말이지요. 영철이 형님이라면 분명히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시청과 교육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영철이 형을 다룬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영화 감독이 찾아온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형의 이야기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감독의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수익금은 모두 장학금으로 기부할 계획입니다.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영철이 할아버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나리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오늘 밤 영철이 형 묘소에 혼자 다녀왔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지요. 형님, 5년이 지났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형님이 뿌린 씨앗들이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이제 저도 형님처럼 누군가의 형이 되었어요. 민수에게도, 장학금 받는 아이들에게도. 그때 멀리서 누군가 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성이었는데 손에 꽃을 들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영철이 할아버지 묘가 여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10년 전에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이제 의사가 되어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그 청년은 영철이 형이 도운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소아과 의사가 되어 어려운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영철이 형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영철이 형이 일기를 쓰셨던 것처럼 저도 요즘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오늘도 영철이 형님의 사랑을 느꼈다. 형님이 시작한 사랑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영철이 형이 되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덕분에 제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어졌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내일도 저는 영철이 형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철이 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영철이 형이 되어 보세요.
그럴 때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집니다. 영철이 형이 저에게 보여준 것처럼 진짜 사랑은 소리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